마켓리드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라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입니다. 우리의 경기는 그렇다면 G2 경기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G2의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이 조금 포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닛 옐런 장관의 경우에는 고용 냉각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켰다라고 말을 했는데 최근 경제 지표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죠.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9%를 네, 넘었는데 맞아요. 지금 3.0%였으니까요. 이게 그 시장의 전망치는 3.1%였는데 3.0%로 낮아진 거고. 근원 CPI 같은 경우도 5.0이었는데 전망치가 이게 4.8%로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미국의 행정부 쪽에서는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더 특이할 점은 뭐냐면은 그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낮아졌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죠. 사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 주거비하고 중고차 가격 지수인데 이게 이제 인플레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주거비 자체도 지금은 좀 하향 추세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중고차 같은 경우만 해도 4월, 5월 달만 해도 전월 대비 MOM으로 한 4.4%씩 올랐어요. 근데 6월에는 MOM 대비 0.5% 정도 하락했으니까 아, 진짜 인플레이션이 이대로 잡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제넷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높아지지 않으면서,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용이 파기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잡을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다. 사실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죠. 1분기 GDP 성장률이 2.0%였고요. 2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한 1.8%인데 네. GDP 나우 같은 경우에서 한 2.4%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점이란 말입니다. 3.6%니까 거의 완전 공용에 가깝죠. 골디락스라는 말이 충분히가 나올 수 있는 네, 상황인 요즘에 계속 거죠.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다만 제넷 옐런 그 재무장관 같은 거는 그래도 시장에 경고를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완전히 잡았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제 기업들한테 대한 어떤 압력을 갖다가 일종의 행사하는 건데 임금을 갖다가 누르려고 하지 말고 임금은 그대로 놔도 돼. 임금 상승은 그대로 놔도 돼. 제품 가격을 막 억지로 생각보다 그 많이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고 하는데 올리지 말아라. 네. 어떤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넷 옐런의 어떤 그 언어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잡혀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측면들은 여전히 있다. 그게 미국의 그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그 행정부의 관료들까지 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일단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게 좀 잡혀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네네. 또 다음 주에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 좀 유력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연준 내에서 주요 인사들은 연내에 추가로 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연준이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줬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앞으로 조금 긴축 출구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여전히 매파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연준 인사들이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이제 입을 열지는 못하지만 네. 그 전에 한 말들 갖다가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승리를 선언하기는 아직 이르다.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어떤 둔화 현상을 갖다가 진짜로 보려고 하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로레타 메서 같은 분은 뭐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제일 강경파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또 파웰 의장도 역시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표상에도 그게 분명히 드러났고요. 네. 올해 한 두 번 정도 올리겠다는 어떤 인식들이 강하게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과연 두 번 올리는 게 적정한가? 그다음에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그 물가 안정이 지금 이제 물가 어떤 둔화 흐름 자체가 그게 과연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논의, 어떤 네. 비판 자체가 미국 내에서 있는 거예요.
사실 물가가 오른 거는 총수요가 급증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공급망 왜곡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네. 가격이 급등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곡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들. 거기에 이제 팬데믹 기간에 뿌려진 팬데믹 머니가 어느 정도 수요를 자극했겠죠. 봉쇄가 풀리면서. 네. 그게 이제 보복 소비로 이어지고 하면서 그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건 틀림이 없지만 그 비율을 놓고 보게 되면 공급망 왜곡 측면에서의 어떤 그 물가 상승 이 압력이 훨씬 컸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는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대폭 올려서라기보다는 사실은 공급망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고 있고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곡물 가격도 많이 내렸고요. 네. 그다음에 팬데믹 머니의 힘이 점점점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향후 진로겠죠. 네. 연준은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더 오래, 더 높이를 갖다가 지금도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진짜로 총수요를 갖다가 파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팬데믹 머니까지 고갈이 되고 있는 거고 네. 실제로 그런 조짐은 점점점 보이고 있죠. 미국의 M2 증가율 같은 경우도 올해 꺾이고 있는 거고요. 미국 은행의 산업 대출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확연히 꺾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총수요가 앞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팬데믹 머니가 지금 점점점 고갈이 되는 거고 새로운 어떤 재정 부양책을 통해서 그 미국 국민들한테 어떤 돈을 꼽아주지 않는 이상 좀 네. 거칠게 표현해서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사실은 수요 자체가 파괴될 수가 있어서 지금의 연착륙 기조는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연착륙 기조는 물 건너가고 실제로 경착륙이 표면화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연준이 네. 금리 지금도 충분히 높은 금리고 제약적인 금리니까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는 어떤 스탠스를 버리는 게 사실은 경착륙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주장들도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고금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경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타날 것 같아요. 경기에 네네.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이번에 또 베이비 스텝을 밟게 된다라면 네네. 우리나라와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뭐 역대 최대치인데 네. 2%대로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금이 좀 유출될 가능성이 나타나지도 않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다행히 미국 달러가 약세죠. 네.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5월 이후로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세의 어떤 국면 자체가 미국이 가령 뭐 이번에 그 FOMC 회의에서 가령 뭐 25bp가 아니라 50bp를 급격하게 올린다거나 네.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일종의 하나의 추세로 일단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되는 한 원화의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 자본이 외국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은 달러가 올라가는 것보다 달러 절상의 요인도 있지만은 네. 사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그런 어떤 기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외국인 자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한국의 진짜 경기 저점을 통과했느냐 여부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거는 제가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OECD 경기선행지수사가 약간 플러스로 돌아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5bp 정도 올려서 금리 차가 2%포인트 정도 벌어진다고 해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네, 예, 예, 환율이 지금 뭐 약세를 보이는 과정이고 또 우리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뭐 네네. 무조건적으로 빠져나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신 그렇죠. 거네요. 달러 네. 약세 기조가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추세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굳어졌기 때문에 네. 외국인 자금이 뭐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라는 기대는 글쎄요. 그런 생각은 좀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미 예, 예.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런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중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네네.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했다라면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 여파 때문일까 유가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또 중국 정부에서는 또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된다라면 일단 중국 경기도 문제지만 우리 경기도 좀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중국이 올해 들어서면서 봉쇄를 풀었잖아요. 네. 그때는 굉장히 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경제를 보게 되면은 위기 상황이라는 말이 네.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뭐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한 20%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 9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수출도 두 자릿수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경제의 어떤 위기론이 사실 이번만은 아니죠.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중국은 그 위기에서 금방 탈출을 했죠. 그 수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 경기 부양과 인프라 투자, 네. 거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다시금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국면 전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국면 전환이 가능할 거냐 과거와 같은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미 도시화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네. 인구 고령화,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고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에서 지방 정부의 어떤 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통한 어떤 부양책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쌍순환 정책이죠. 해외 시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네. 그다음에 국내의 어떤 내수 경기를 살려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 근데 내수가 지금 살아날 기미가 전처럼 보이질 않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차이메리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의 밀월 관계 때문에 사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서서히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하고 네. 일부에서는 디리스킹이라고도 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움직임 때문에 거대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탈하는 움직임들이 서서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생산 기지 자체를 중국 내에 두는 게 아니라 네. 가령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진하는 움직임이 점점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시진핑 체제가 완성이 되면서 사실은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죠. 공동부유 정책이 가장 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니까 기업들이 거기서 점점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내수를 살리기도 여의치가 않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과거처럼 뭐 인프라 투자를 거대한 인프라 투자를 해서 살아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건 확실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션 위협을 맞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이제 글로벌 경제랑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명과 암이 다 있는 거예요. 명은 뭐냐면은 그 중국 경제가 좀 그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져들게 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은 좀 하락 압박을 받겠죠. 그다음에 물가 하락에도 일조를 하겠죠. 중국 수출품 가격들이 낮아질 테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글로벌 경제는 약간 이제 호재를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은 중국의 이제 그 교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아시아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가 부진하면 부진할수록 사실은 그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명암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중국이 디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된다면 명암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네네. 사실 미중도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평론가님. 네네. 이 점도 중국 경기를 이렇게 압박을 주는 데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아, 당연히 그렇죠. 그 진짜로 중국이 기존에 이제 그 산업 구조에서 탈피를 해서 좀 더 한 번 더 테이크오프 하려고 그러면은 네. 진짜로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 아니면 중후장대형 산업 위주로 중국 경제를 키워왔다라고 한다면 네. 중국 경제가 진짜로 선진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로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을 갖다가 미국이 틀어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중국이 어떤 성장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게 이제 사실은 청년 실업률의 급증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기술 기업이라든지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가령 뭐 인공지능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크게 성장을 하면은 네.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줄을 텐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좀 예. 한계에 직면한 중국 경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네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고무적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오늘도 만약에 상승으로 하게 된다라면 8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하는 셈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건 에코프로 그룹주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착시 효과 때문에만 이 지수가 올라가는 걸까요? 착시 효과는 어느 나라 시장에는 나타나죠. 네. 나스닥은 안 그런가요? 나스닥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7개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거고요. 네. 나스닥의 성장률이 자체가 S&P 500을 갖다 훨씬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코그룹이 왜 올라가겠어요? 그룹주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그 전 세계는 기후 변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후 변화 위기에 가장 잘 대응하는 그룹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에코 프로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차 전지 소재를 그다음 다루는 포스코도 그룹이니까. 마찬가지고 네. LG그룹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들이 곽강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들 여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종의 뭐 착시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제가 거듭하는 얘기지만은 좋은 기업의 주식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네.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 뭐 투자자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맑은 눈, 밝은 눈을 저는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에코그룹의 그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어떤 밝은 눈, 맑은 눈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에코프로 예. 그룹주가 하는 산업 자체가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산업인 만큼 뭐 이게 지수가 무조건 왜곡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시가 또 단기적인 조정을 끝내고 나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네. 이번 주엔 사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한번 이 부분이 좀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7월 동안 저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주요 기업들이 이제 그 지금 7월 하반기에 줄줄이 네. 실적 발표를 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주들 IBM이라든지 ASM이라든지 TSMC, 네. 그다음에 AI 주인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여기 말하자면 SK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자 오, 네. 뭐 이런 회사들 굴지의 기업들이 다 나와 굴지의 있네요. 기업들이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이제 그 포스코 네. 그룹의 그 어떤 실적들 이거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구조적인 성장주들이 과연 2분기에는 어떤 실적을 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반도체 기업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에는 그게 조금이라도 좀 나아졌느냐. 네. 이게 사실은 향후 반도체 어떤 주들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을 갖다가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사실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25일, 26일 날 열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경쟁력으로 얕은 조정을 보일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